4월 재보선이 우리 당으로서는 큰 고비입니다. 지금 선거 상황과 또 선거 전략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오늘 이렇게 뵙는 첫 번째 목적이고요. 참여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권노갑 상임고문의 몸값이 어느 때보다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대표의 손을 잡는 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내일 재보선 성적표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올지 저희가 주사위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자, 일단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진전이 돼 보입니다. 네. 일단 어떻게든 권노갑 상임고문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문재인 대표의 몸부림이 좀 심하게 표현드리면 처절하다. 처절하다. 예. 몸부림. 예. 저는 오늘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수 대변인의 오전 기자간담회 내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게 있었길래 깜짝까지 놀라시나요? 대변인의 그 기자간담회 모두에는요, 서울 관악을에서 당의 원로격인 상임고문단 회의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왜 깜짝 놀랐느냐? 상임고문단은 당의 대표라든지 아니면 당의 창립에 어떤 공헌이 있다든가 아니면 국회의장을 지냈다든가 최고 원로격들입니다. 그래서 상임고문단을 원로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임고문단 회의가 국회 당대표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당사 대표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 특정 지역에서 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총선이나 대선이라는 전국적인 선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김성수 대변인은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서울 관악을에서 상임고문단 회의가 열린다. 그리고 또 상임고문단 회의는 참석자가 3명밖에 안 됐습니다. 예.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 그리고 권노갑 상임고문이다. 자,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친노계로 분류가 되고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악을에서 이 권노갑 상임고문이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어떻게든 서울 관악을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의 그 움직임을 지원한다, 이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문재인 대표 측 핵심 인사가 권노갑 상임고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권노갑 상임고문이 오히려 놀랐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서울 관악을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상임고문단 회의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놀랐다고 하고요. 나중에 김성수 대변인이 정정을 했습니다. 네, 여의도의 당사 대표실에서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권노갑 상임고문은 상임고문단 회의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는 거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관악을의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을 지원한다,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나기는 만나는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지역을 관악을에서 내가 만날 수는 없다. 만난다면 국회에서는 만날 수 있겠다. 이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건데, 박성원 논설위원. 네. 그럼 권노갑 고문이 지원을 한다는 건지 네. 안 한다는 건지 메시지가 좀 불분명해요. 속내가 뭔가요, 도대체? 그 권 고문으로서는 일찌감치 그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아주 그 도의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네. 새정치민주연합을 돕겠다. 다시 말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선뜻 무슨 문재인 대표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 어떤 이 당이 누구의 당인데, 김대중 대통령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일군 당, 다시 말해서 지금은 분리할 수 없는 섞여 있는 당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을 돕는 것은 문재인 대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당을 여태까지 도왔던, 지지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제1야당을, 우리 당을 돕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동교 의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만류했을 때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예. 결국은 그래도 도와야 나중에도 할 명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 그럼 만약에 권노갑 고문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서게 된다. 그러면 판세에도 영향을 많이 줄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권노갑 고문이 사실은 이제 정동영 후보와 그 천정배 후보의 탈당과 어떤 그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언사를 했는데, 그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 넘어왔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그 DJ 묘역에서
동교동계가 만장일치로 지원을 반대했거든요. 예. 그 동교동계 모든 사람들이 지원을 반대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김희철 전 구청장과 의원도 움직이지 않는 마당에 권노갑 고문이 혼자 단기 필마로 문재인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서 호남 민심이 얼마나 움직이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저는 권노갑 고문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다 하더라도 정태호 후보가 그렇게 호남 민심을 끌어당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문재인 대표가 조금 아쉬운 게요. 김성수 대변인을 시켜서 서울 관악을에서 상임고문단 회의를 한다. 이거를 알리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찾아뵙고 어떻게든 명분을 축적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뭔가 앞뒤가 선후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만남, 회동 이거야말로 굉장히 정치의 가장 ABC 중에 하나인데 이 만나기 위해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양새를 갖추고 의전을 갖추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 주차장 얘기에 저도 아주 공감하는데 예. 지금 저것이 그 권고문만이 아니라 바로 박지원 의원의 앞으로 거치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권고문은 그 부정적인 호남의 정서, 동교동계 의원, 동교동계 정치인들의 정서에도 불구하고 아까 명분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 강조했던 당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명분 때문에 어렵게 반걸음을 내딛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충분한 그 전직 당의 원로고 또 당의 대표 당의 간판 이런 부분에 당의 주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갖추어서 직접적으로 갖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이러한 어떤 프로토콜과 기본 정신이 따라야 어떤 전체적인 동교동계가 또 전체적인 호남 정서가 같이 움직여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두 사람의 지금 박지원 의원까지 언급을 했는데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권노갑, 박지원 두 분의 속마음이 정말 궁금합니다. 재보선에서 최정치가 저도 상관이 없다는 걸까요? 문재인 대표를 흔들어서 친노와 결별하려는 명분을 만들려는 걸까요? 실제 이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생각까지도 한번 시청자 입장에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요, 이 친노에 대한 어떤 그 배신감 같은 게 강하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 28 전당대회 때로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28 전당대회는 바로 동교동과 박지원 의원이 처음으로 화학적 결합을 한 처음 자리입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개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신그룹들과 1990년대 중반에 참여한 박지원 의원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28 전당대회 때는 이 친노의 어떤 배타주의에 맞서서 김대중 전 대통령계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처음으로 동교동계와 박지원 의원이 손을 잡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표가 경선 룰까지 바꿔가면서 좀 무리하게 강행을 했고 또 끝나고 나서도 어떤 당의 화합을 위해서 박지원 의원에게 당직 인선 같은 거를 상의하지 않았죠? 예. 상의하면서 어떻게든 당의 분열을 치유하고 또 전당대회 때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당의 화합, 친노 배타주의 안 하겠다. 이런 것을 몸소 실천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동교동계 내부에서 또 옛 민주계에서는 그거 봐라. 저 사람 말은 그렇지만 친노라는 사람들은 그냥 써먹고 팽시키는 사람들이다. 예. 우리가 잘못하면 토사구팽이 된다. 자, 이번 네 곳의 재보궐선거 중요하지만 이번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내년 총선에서 뭔가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을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번 친노였던 김경엽 의원을 그 수석 사무부총장에 앉히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얼마나 많은 무리를 동원을 했습니까? 예. 이걸 보면서 옛 민주계에서는 내년 총선도 무조건 친노 독식으로 갈 거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도와준다면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냥 토사구팽 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러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만에 하나 그쪽에서 정말 예의를 갖추고 삼고 처리하고 정말 진실로 잘못했다고 뉘우친다면 도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화요일이었죠. 국립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60여 명이 전원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손을 든 것은 바로 이런 분위기와 굉장히 맥이 닿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전에도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쾌도난마에 출연을 했던데 조금 전에 거기서 보면은 호남을 써먹고 버렸다. 이런 얘기들 친노들이 써먹고 버렸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에 그런 정서라면 이번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삼고초려를 하더라도 그게 진심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모양새는 갖춰야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삼국지를 모양새만 보더라도 갖추면 또 한 번 더 속아주는 겁니까? 뭡니까? 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얘기했던 것,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 바로 화합해야 된다. 예. 단결해야 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가신그룹인 동교동계 인사들이 선뜻 문재인 대표를 지원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왜 그럴지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여러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매주 화요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동교동계 인사들이 참배를 해왔으니까 문재인 대표가 다음 주 화요일날 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조금 전에 제주도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대표가 대체 왜 그럴까? 아주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여의도하고요.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과는 빠르면 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고 이 화요일 참배 행사는 뭐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가면 열려 있습니다. 뭐 저도 갈 수가 있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만장일치로 그 지원 반대를 거부하는 자리에도 이종걸 의원, 문병호 의원 같은 원내 의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 네. 그 문재인 대표가 왜 망설일까 아까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예. 옛날 이회창 전 대선 후보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회창 대선 후보한테 JP를 잡아야 된다. 특히 네. 2002년 두 번째 재수할 때 이때는 반드시 잡아야 그 어떤 충청 정서를 잡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끝내 거절했죠. 그 거부하면서 그때 이유가 결국은 그 낡은 정치 세력의 또 지역 감정에 기대는 후보로 간다면 국민들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 비판을 받고 본인의 오히려 한계만 드러낼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거절했는데 지금 뭐 문재인 대표가 꼭 같은 심정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표는 이른바 호남의 그 정서는 없고 싶지만 그 동교동을 과거 낡은 정치 세력으로 몰아치면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 이 그 친노들의 정서 그러한 것에 비춰 볼 때 이것을 섣불리 내가 지금 실력이 딸리니 예. 과거 낡은 정치 세력과도 다시 타협한다. 이런 명분을 갈 경우 지지층, 그 전통적인 그 친노 지지층에서의 이반, 오히려 이런 것을 우려하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도 생각이 박성원 그렇군요. 논술위원과 같은 생각인데요. 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2012년 9월이었을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그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처음으로 기자간담을 했었습니다. 제가 맞은편에 앉아서 뭘 물어봤냐면 그때가 9월이었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여당의 대표를 지냈던 한광옥 전 대표가 탈당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문재인 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분의 정치가 새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아쉬움이 없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망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재인 대표에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표라는 건 한 표가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훈평 전 의원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집의 가장이 누가 싫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 표는 싫은 겁니다. 예. 4인 가족으로 치면. 그런데 그러네요. 예. 이 문재인 대표가 그만큼 절박함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 점이 궁금합니다. 예. 절박해 보이긴 하는데 움직이는 걸 보면 또 절박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혼란스러운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제일 이 재보선 결과에 마음을 졸이고 있을 사람 바로 문재인 대표인데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문재인 대표 체제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윤정혜 기자와 함께 저희가 준비한 주사위를 한번 굴려볼 텐데 여기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은 승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빨간 곳은 지는 곳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같이 한번 굴려보죠. 이게 무거워서요. 같이 굴려야 돼요. 네. 하나, 둘, 자, 굴려보겠습니다. 네, 자, 5번이 나왔네요. 자, 광주와 관악에서 모두 패하고 인천과 성남에서만 새정치연합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입니다. 예. 이럴 때는 문재인 체제가 어떻게 될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네, 우선 재보궐선거 지역이 4곳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2곳, 그러니까 여야가 2곳씩 나눠 먹으면 그렇다면 비긴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 이긴 곳이 2곳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다른 곳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27년 동안 한 번도 야당이 뺏겨본 적이 없는 서울 관악을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깃발만 꽂아도 당선이라면 그 광주, 서울에서 지면 이거는 진 것이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진 것이나. 그러니까 2승 2패가 되더라도 문재인 체제는 흔들흔들하고 야권 재편론도 가열될 환경이 마련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광주, 거네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에서 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 야권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주사위는 6개 면이 있습니다. 지금 6개 경우가 있는데 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네. 하나, 둘, 자, 네, 이번엔 1번인데 사실 광주, 관악, 인천 여기서 다 승리를 하면 뭐 쉬운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뭐 대승이죠. 뭐 예. 새정치연합으로서는 광주, 관악이라는 이번에 전통적 텃밭인데 흔들릴 수 있다는 두 곳을 지키고 게다가 인천은 그 원래 새누리당의 아성이라고 할 만큼 보수 정서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는데 네. 결국 이번에 공천을 제대로 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3승을 한다면 뭐 문 대표는 논하는 거죠, 한마디로. 녹아난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15대 총선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겨본 일이 없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다른 곳을 진다 하더라도 인천에서 승리한다면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체제가 총선까지 순항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데 자, 이번에 또 윤정희 기자가 다른 번호가 나오게 잘 굴려주십시오. 네. 자, 네, 이번엔 이번엔 4번이 4번. 나왔는데 자, 4번은 뭔가요? 이번에도 2승 2패입니다. 지금 광주에서만 승리를 하고 관악에서 패했을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또 될까요? 이번에 2승 2패인데 아까와는 조금 다르죠? 그러네요. 이번에는 이제 호남 민심을 지켰다는 네. 정치적 상징성이 있을 텐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에서 이기면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문재인 대표 체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론은 나올 수 있지만 왜냐하면 관악이 텃밭이었기 때문에 졌으니까 책임론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체제는 유지가 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2개가 더 남았는데 안 나온 번호가 나와야 될 텐데요. 자, 3개가 남았죠. 3개. 예, 다시 그럴 또 줄 4번이네요.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6번으로 가겠습니다. 예. 자, 6번. 윤정희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광주와 관악 그리고 성남까지 모두 다 패하고 한 곳만 승리를 했을 경우입니다. 예. 이럴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굉장히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4곳 중에 한 곳만 이겼다. 이 경우에는 아마 책임론이 비등하겠죠. 작년 730 재보궐선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4곳 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가 왜 물러났습니까? 바로 한 곳 때문에 물러난 겁니다. 네. 네. 거의 비슷한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거의 퇴진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있어 보입니다. 그죠? 퇴진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더 이상 대표를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자, 이제 안 나온 번호. 2번과 3번이 안 나왔었죠? 예, 2번 먼저 한번 2번부터 한번 좀 해볼게요. 볼 텐데, 광주와 관악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인천과 성남을 잃었을 경우 이럴 땐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박성훈 논설위원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광주와 관악이 비록 그 이번에 교란 요인이 있었지만 그 전통적으로 새정치연합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네. 당내 비판자들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인천과 성남을 졌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하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쉽지 않은 선거에서 어렵사리 선방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도 당권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당권은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남은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네, 마지막 경우의 수인데요. 광주에서는 패하고 관악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천과 성남 중에 한 곳이 살았을 경우 이번에도 2대1이에요. 예,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광주에서 졌단 말이에요. 사실 전체 성적은 2대2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조수진 차장 보기엔 어떻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2대2긴 한데 광주가 흔들렸다. 이거는 야권 재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체제는 아마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대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떤 신당 움직임이 더 가열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우의 수가 6가지라서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수가 많아서 헷갈린다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울 이 두 곳을 야당이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패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는 뭐 주사위 던지는 거 열심히 보셨는데 전체적으로 보기에 어떤 경우 그중에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관건은 광주 아니겠습니까? 광주가 그러면 관건이다. 관악이겠죠. 광주는 사실은 호남이 그 야권의 심장가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광주를 문재인 대표가 잃게 되면 거기다가 더 나가서 관악까지 잃게 되면 문재인 대표 체제가 크게 흔들리겠죠. 다만 광주나 관악, 특히 광주를 지켜낸다면 어느 정도는 체제는 수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복잡한 경우의 수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참고가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